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그 중간고사 대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도록 25분씩 2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끊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이제 25분짜리 시계가 있어요. 이제 공부할 때 주로 쓰는 시계인데 이걸 맞춰놓고 하는데 최대한 25분 땡 울리면 1교시 끊고 그 다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 지난번 했던 우리 그 의사결정 모델과 관련돼서 상담 윤리에서의 의사결정 모델, 이제 통합 모델로서 우리가 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윤리, 그 상담에서의 행위가 윤리적이냐 또는 윤리적이지 않느냐 그 기준을 되는 잣대가 필요한데 그 잣대를 우리 상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통합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통합 모델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의 윤리성을 따지는데 첫 번째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행하였던 상담이 윤리적인지 여부를 한번 판가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맞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이제 의무론적 관점에서 그러면 내가 공리론적 관점에서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럼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정당한가 이것을 또 한번 따져보자라고 이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따지는 것이 우리가 통합 모델, 상담윤리의 어떤 통합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왜 하필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관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만 따지느냐? 다른 윤리적인 기준은 없느냐? 뭐 여러분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What is justice? 그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관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주의도 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공리주의, 의무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왜 빠졌느냐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좀 길긴 해요. 그 역사가. 근데 사실 이제 이 자유론적 인간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매우 강조하는 그런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또는 우리가 공동체의 차원에서 네 행위가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공동체의 관점에서 그것이 정말로 더 훨씬 더 바람직한 어떤 행동이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는 영역에서는 조금 이제 적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공리주의나 우리 그 의무론적 관점보다는 훨씬 이제 접근성이라기보다는 그 기준으로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상담이라는 영역에서는 그런 측면이.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이 꼭 어떤 전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의 행위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공리주의는 전체 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많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더 먼저 들어가요. 이제 공리주의하고 공동체주의를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것은 이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득이 되는 행위냐 이걸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공동체에게 이것이 선한 행위냐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죠. 뭐 또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막 설명이 길어지는데 공동체에게 다 선한 행위라면은 이 그 공리주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느냐고 또 이 덕이란 말은 이 덕이 아니고 득이죠. 이득이 되느냐 하고 그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하고는 달라요. 공리주의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미국의 프래그머티즘, 유용성의 관점, 그것하고 그거 뿌리가 딱 같아요. 이제 그 프래그머티즘의 원조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하면은 사실 이런 공리주의라는 것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실용적인 측면이.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 다시 지난번에 했던 그런 우리가 이제 통합 모델에서 쓰는 공리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 의무론적인 어떤 의무주의, 이제 칸트가 이제 그 원조 할아버지죠. 칸트로 출발하는 그런 의무론적 관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선생님들이 그 정리를 제가 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것은 정말 이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용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이 유용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것은 과정에서보다는 결과적인 쾌락이었거든요. 딱 하고 나서 그 가져지는 나에게 인식되는 그 쾌락이었기 때문에 결과주의예요. 그래서 특히 고전적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오직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결과적인 관점이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그 부분은 the right, the good 해서 the good이 더 이제 the right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았다면 the good이 되었다면 그것은 옳은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옳은 행위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어떤 행복감, 쾌락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평등한 그 선상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귀족 계급이라든지 왕이라는 계급 이런 사람들하고 평민하고의 느끼는 행복이나 고통의 양이 다르다라고 보지 않은 매우 이제 혁신적인 사상이기도 했었고요. 행복이나 불행을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의 행복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양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리주의 가장 세 가지 핵심 행위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은 똑같다. 모든 사람은 모두 똑같다. 그리고 이게 사람만이 아니죠. 공리주의는 모든 유정적 존재라고 해서 동물하고도 사람하고도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감정이 있는 유정적 존재는 전부 다 쾌락과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동물복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리주의자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 공리주의자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두라고 할 수 있는 피터슨 싱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싱어의 어떤 공리주의를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그 공리주의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하는 게 이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이라 해서 우리가 공리주의가 결과를 중요시 여겼고 그 결과 행복의 양, 고통의 양 이것을 따졌다면은 칸트의 윤리학은 그게 아니라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앞부분에 사실 우리가 그 공리주의는 욕구, 인간의 욕구 그러면 칸트 윤리학은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이성. 그래서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이러해야 된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 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칸트 윤리학은 the good이냐 the right이냐 하면은 아니죠. the right이라는 거예요. the right is the good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럼 앞서서 공리주의는 the good is the right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라면 칸트는 반대 입장을 지녔죠. 그리고 이 당시 사실 그 공리주의하고 칸트는 이제 서로 같은 시기에 동시대에서 꽝 충돌하는 그런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칸트는 당연하게 윤리적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보다도 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내면에 어떤 생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시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핵심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이제 정언명령, 강언명령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따라야 된다. 왜?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명령들이 있는데 그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명령은 이성에 의해서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성은 항상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은 옳다. 그리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 없이 if then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이렇게 해줄 때 또는 이랬을 때 그런 조건이 아니라 바로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갖다가 수단이나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난번 철자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행위이고 그래서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거짓말한 사람을 나쁘다라고 나를 나쁘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제 태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정은 명령이 되지 않았다. 이 친구가 하는 동기 자체가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매우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칸트의 이런 의무론적 윤리에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네 혼자의 어떤 그 기준, 그래서 네가 혼자 세우는 규칙이 아니라 그 말을 또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준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가 혼자 지키는 준칙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세운다 생각하고 입법, 그렇죠? 그래서 법을 세운다고 법의 기준이 되도록 네가 정한 그 기준이 너만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적용 가능한, 그래서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명령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보편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합적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도구 조금 더 작아져 버렸네요. 크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제가 뭐 엉뚱한 걸 눌리다 보면은 이래 돼버려요. 자, 공유를 이제 다른 걸 또 새로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앞서서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했고요. 이거 아마 5장 상담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조금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5장 중에서 4절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사례를 통한 이 부분을 이제 따져봅니다. 간단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앞서서 뭐 그 돌고프 모델도 있었고 리먼 모델도 있었지만 그런 모델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통합적인 모델, 이 통합적 모델은 이제 요게 그 루이스라고 책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제 루이스 패터슨이라는 사람하고 또 엘리자베스 네이롤스라는 이 두 명의 학자가 이 통합 모델을 만들었고 그 통합 모델이 크게 단계가 이제 선생님들 기억을 한 번 더 불러내시면은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었을 때 1단계는 항상 이 사람이 한 그 상담의 어떤 그 전반적인 행위들이 공리적 관점에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선사하는 행위를 했느냐. 이 사람의 상담 행위가 그게 윤리적 기준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공리주의 관점의 단계였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리주의 관점에서만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의무론적 관점도 같이 보자. 이제 의무론적 관점을 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의무론적 관점에서도 보고 또 그것이 공리주의가 가지는 특정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가장 큰 맹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특정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고 이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관점을 한 번 더 취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보편성의 어떤 그 법칙 또 우리가 인간을 목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이제 우리가 공유주의에서 맹점 중에 하나가 희생양을 만드는 희생양은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인간을 목적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의무론적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유주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하는데 이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쓴다든지 또는 이 사람을 인간으로서의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군가를 사용을 해버렸다라면은 이거는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우리 상담의 윤리에서 그것을 위배된다. 그러면 이제 3단계에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맞으면 문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 관점에서도 이게 정당하고 의무론적 관점에서도 정당하다. 그러면 뭐 깨끗하게 이 윤리적 행위는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3단계로 나간다 했죠. 그리고 이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의무론적 관점에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공리주의 관점보다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좀 더 대안을 찾아보고, 왜? 상담은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이 상담이기 때문에 의무론적 관점을 좀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문제가 배치가 됐을 때, 충돌이 했을 때는. 그래서 의무론적 관점을 좀 찾아보고, 의무론적 관점에서 한 것을 가지고 좀 더 공리주의적인 그런 뭐 대안을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리적인 관점인데 이게 의무론하고 충돌을 할 때는 좀 더 의무론적 관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을 보완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상담 행위를 다르게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 기존의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게 이제 3단계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38쪽이니까 한 번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크게 우리 책에 사례가 하나, 둘, 셋 개, 네 개, 5개 정도 사례가 있어요. 그 이제 통합 모델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거를 그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했었죠. 이제 하나는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는 다 알 거예요. 그죠? 이제 상담을 진행했고, 이제 종결 무렵에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루어야만 되겠다.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상담자가 파악을 했고, 판단을 했고, 추가 비용 없이 내담자하고 이제 그 상담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이렇게 겹치니까 점심을 뭐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먹으면서 얘기를 했고, 이 상담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고 그러면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소리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밥 먹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하더라도 또 밥을 먹게 되면 훨씬 친밀한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같이 식사를 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좀 더 오픈하게 되었죠. 이제 빗장을 열고 그래서 훨씬 라포 형성이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상담 자체는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한 사례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런 걸 따지지 않으면 어머 별 문제 없는데 라고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를 나눈 것처럼 특정 내담자에게 우리가 이런 어떤 약간의 특혜였잖아요. 이런 특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내담자가 딱 한 명뿐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한 명의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자는 상당히 많은 내담자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담자하고 상담이 연결이 되는데, 한정된 사람의 에너지인데 누군가에게 이래 좀 더 특혜를 베풀게 되면은 또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똑같아요. 내가 시간을 좀 더 들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관심이 가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전문적인 상담인으로서 공평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 에너지를 나누어줘야 되고, 그런 관심들을 쏟는 양도 사실 우리가 뭐 인간이니까 딱 잣대를 대가지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 진행점은 우리가 추가 상담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고 해주는 것, 또 이제 간단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것이 과연 이 상담자 어떤 그런 상담의 윤리에 어긋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뭐였습니까? 1단계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 왜 하필이면 의무론적 관점을 먼저 따지지 않고 공리주의 관점을 먼저 따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고민이 없으셨어요? 제가 괜한 고민을 드렸나요? 예, 이제 공부하는 건 항상 고민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고 딴지를 걸고, 그래야지 이제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나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생각이 훨씬 더 정교하게 막 다듬어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는 연마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모델이 우리가 1990년대 그랬을 때 만들어져서 2000년, 이제 물론 이제 이 책은 2000년대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습니다. 2000년 초 소개가 되고 2009년도에도 뭐 이렇게 이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요, 미국의 어떤 윤리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전에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제 상담 심리학자거든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레이놀즈라는 그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루이 이 아마 루이스 엘리자베스 패터슨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책이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구하기는 힘들 거예요. 이제 그 번역은 우리가 내가 2009년도에 이제 시판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절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도 이 책을 부산대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 가서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다른 데 또 없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이게 또 강의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봤는데 이 책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한 400페이지가 넘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시는 그 교재만큼 두께가 이만한데 상당히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통합적 모델로 접근을 해서 그 상담자의 윤리적인 어떤 그 훈련을 시키는데 매우 이제 중요한 책이긴 합니다. 다시요. 이분들이 이제 미국 학자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좀 더 의무론적 관점보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더 1단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많은 사람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을 먼저 1단계로 내세운 것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2단계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의무론적 관점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어떤 중심으로 삼아도 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평가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단계 이게 보겠습니다.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윤리적이냐 아니냐 우리 공리주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죠. 자, 공리주의 관점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행위공리주의가 있었고 규칙공리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다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행위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한 번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규칙공리주의는 이런 행위들이 어떤 규칙으로서 기준으로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결과, 그 영향이 얼마나 윤리적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다시요. 행위공리주의는 이 사람이 한 행위 하나, 그 일회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보장하느냐. 규칙공리주의는 이것이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를 하나의 규칙으로 우리가 새롭게 설정을 했을 때 이 규칙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그죠? 다 행복했어요. 상담자도 내담자도 다 행복한 어떻게 보면은 윈윈한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규칙공유주의 입장에서는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규칙을 설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 1단계 지났죠. 규칙공유주의에서 봅니다. 사적인 만남, 이런 분위기의 특별한 만남이 이렇게 상례화될 경우에 혹시 이게 좀 적을 수 있나요? 제가 좀 키워볼까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뭐 특별한 관계, 뭐 어떤 일만 생기면은, 뭐 오늘 좀 더 회기를 늘리고 또 상담비도 이렇게 받지 않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관계 자체가 상당히 사적인 관계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제 어떤 특혜를 지불했을 때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 뭐랍니까? 관계가 그렇게 동등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상담자와 내담자는 동등한 관계여야 된다 하지만 상담 장면에서는 사실 동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한 사람은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의존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특혜까지 나는 저 상담자가 나에게 이 상담비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이런 상담을 진행한다. 라면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뭔가를 늘 선물 받는 입장이라면은 사실 늘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남에게 다 뭔가 많이 베풀어주고 그 사람은 그러면 나를 더 좋아하겠지 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많이 베풀어주면 그 베품을 받는 사람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이제 어떤 사적인 관계의 변질성, 그 다음에 또 아까 상담자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너무 사적이 되다 보니 이게 공적인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리가 없어지면서 상담자는 또 상담자로서의 어떤 권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규칙 상례화되는 항상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막 상담 시간을 늘리는 이런 규칙이 만약에 있다, 세워지게 된다면 규칙 공유주의 입장에서는 이 규칙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공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특별회기를 돈을 받지 않고 자꾸 하는 이런 만남은 오히려 윤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행위공유주의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규칙공유주의에서는 벌써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그래서 2단계를 또 한 번 더 따져보는 거예요. 2단계를 따져보았더니 이제 2단계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칸트 의무론의 핵심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규칙이든 행위든 모든 것들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단계에서 규칙 공유주의 문제 좀 발생했죠. 2단계에서 이런 보편성의 원리에 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죠? 네, 제가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보편성의 원리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5분이라서 일단 첫 번째 사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사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